내가 진짜 비싸고 정말 효과가 좋다는 그 식품을 암에 좋은 식품을 먹었을 때 그게 내가 어떻게든 입으로 넣긴 넣었지만 그 좋은 항암 성분들이 내 몸에 흡수는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소화효소와 잘 만나지 못하면 변질이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면서 독소 성분, 대사독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질이 되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35kg까지 그 체력이 너무 안 되는 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도 항암을 하셨고 다음 주에 또 항암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 근데 이 상태에서 항암제 맞다가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일단 나한테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분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걸 소화불량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이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비싸고 정말 효과가 좋다는 암에 좋은 식품을 먹었을 때 그게 내가 어떻게든 입으로 넣긴 넣었지만 그 좋은 항암 성분들이 내 몸에 흡수는 안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음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들어오죠. 물론 씹는 과정 거치고 우리 몸의 소화 효소와 막 섞이죠. 뭐 위산에 의해서 녹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쪼개진 영양소들이 점막을 통해서, 특히 이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먼저 일어나죠.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나쁜 것들은 걸러지고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각 세포들에게 또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소화 불량이 됐다. 그 일단 영양소가 잘 쪼개지지 않았다.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쪼개지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대량 영양소잖아요. 소화효소와 잘 만나지 못하면 변질이 일어나요. 변질이 일어나면서 독소 성분, 대사독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질이 되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독소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생체 반응이거든요. 뭔가 제거할 게 생겼다. 이게 바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식을 해도 독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게 먹었지만 내가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 상태도 역시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환자인데 정말 영양만 잘 흡수해서 건강한 세포 재생이 막 분열이 일어나서 장기가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몸 전체 흐름이 원활해져서 암세포도 제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소화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소화 불량 상태는 독소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간이라는 장기, 신장이라는 장기, 얘네들이 막 과거화가 생기는 거죠. 독소가 이만큼이면 다 해결을 하는데 이렇게 많아지면 이 간과 신장이 막 계속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과로사처럼 과로하는 장기 상태가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독소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염증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암이라는 환경에서는 염증을 일단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더 염증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 불량 상태는 반드시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들의 제1 식이 원칙은 암 환자한테 좋다는 수많은 항암 식품들 중에서 그중에서 일단 나한테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구분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완전 소화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내 몸의 소화 상태가 어떤 음식을 잘 소화를 시켜야만 이게 내 몸에 세포에 흡수되고 또 다른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포 재생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 한 달 또는 2달, 석 달, 특히 4개월 차에 세포막의 건강 상태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은 지금 새로운 좋은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통해서 건강한 세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ECM, BCM이라는 어떤 특정 그 세포의 기질과 실질 세포의 어떤 비율을 보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질 세포가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지, 염증이 얼마나 잘 줄고 있는지,
부종이 얼마나 잘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몸에 활력이 생긴다. 얼굴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의 그 세포 그 검사 데이터가 그 ECM, BCM 비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 많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건강한 세포들로 몸이 채워지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얼굴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 세포라는 그런 기능 검사라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치료 전략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더 중요한 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세포 분열에서 건강한 세포를 재생하는 것. 건강한 세포가 매일 잘 태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잘 되면 암이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포 재생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 대체 소화가 잘 된다는 게 뭘까? 이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화가 잘 되는 거요. 소화 불량을 경험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피디님도 혹시 뷔페에 가셔서 식사하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속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고 네.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고 더부룩하고 뭐 때로는 뭐 가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해 보셨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 식사했는데 식곤증도 없고 위에 부담도 없고 내가 뭐 업무를 하거나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속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계속 식사하고 활력이 계속 나는 더 생기거나 좋은 활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속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상태. 이제 그게 소화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소화기관이 지칠 경우에 이제 암 환자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요? 그렇죠.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으신 분들의 경우 점막 손상이 같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이제 머리카락 빠지고 이제 위장 점막이 이제 손상되는 이유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하기 때문이죠. 세포독성 항암제 목표가. 그래서 이 소화기관이 손상된 분들은 식사를 하셔도 오심이나 뭐 구토가 생긴다거나 설사나 뭐 이런 소화기 관련 증상들이 계속 생기고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오히려 영양을 충분히 먹어서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영양 결핍이 되는 거죠. 점점점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그 예후를 볼 수 있는 게 식사를 잘하고 입맛이 잘 돌고 살이 빠지지 않고 또 건강한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식사를 못하고 악액질 상태로까지 너무 지나친 이제 영양 실조까지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항암 치료도 받고 또 항암 치료나 여러 치료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드세요. 체력 잘 지키세요.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은 식사를 해야 된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지금 에너지를 일반인들도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나 돼요. 근데 암 환자들이 60%, 70%, 80% 소화 에너지를 써버리면 이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에 또 쓸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소화 에너지를 60%가 아니라 저는 한 30% 이내로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소화가 잘 되는 형태, 소화 효소가 가득 들어있는 식사를 한다거나 발효가 잘 돼서 그냥 드시기만 해도 내 몸에 소화 효소가 많이 안 나와도 흡수가 잘 되는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소화 에너지를 30% 이내로 줄이는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암 어떤 그 식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뭐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주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쨌거나 암 환자분들이 암에 좋은 식품들을 먹고 그것들 잘 소화해냈을 때 우리 몸의 세포가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염증 환경이 없어지고 암세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나 이런 이제 항암에 대한 부작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항암제로 인해서 막 식도염도 생기고 막 위 장벽도 막 허물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이후에 소화가 더 안 되고 못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원래 별 문제 없이 잘 먹었던 사람인데 뭐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막 헛구실도 나오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이런 분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민이 사실 큰 게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꾸준히 인제 연구소에서 그 관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정말 명확하게 그런 패턴이 잘 보입니다. 그분의 안색이나 뭐 손톱이 까맣게 변한다거나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제 세포 기능 검사를 해 보면 항암제를 그 평생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별로 맞잖아요. 단계별로 항암제를 계속 맞고 계시는데 항암제를 맞다가 안 맞으면 세포 기능이 확 올라가고 다시 항암제를 맞으면 세포 기능이 또 뚝 떨어집니다. 얼굴이나 뭐 체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세포 상태로도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항암제로 인해서 득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잠시 좀 체력을 더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치료를 하시는 것은 또 어떨까라는, 이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득과 실을 잘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해 드리기는 해요. 이렇게 35kg까지 그 체력이 너무 안 되는 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도 항암을 하셨고 다음 주에 또 항암을 앞두고 계신 상태에 그 며칠 비어 있는 그 시간에 저에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35kg면 일단 몸무게도 적지만 이분의 이 체력 상태가 그 옆에서 가족이 보호자가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고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체력이셨어요. 세포 기능 상태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거의 최저, 거의 뭐 20% 30% 100%를 기준으로 본다면 20-30% 밖에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한 몸의 상태셨거든요. 그 가족들도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렇게 항암받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예,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또 항암받으면 내가 병원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도 본인이, 또 옆에 가족도 너무 그 체력이 떨어진 상태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조심스러운 말도 하시는 상황이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항암제 맞다가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항암제를 맞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식사도 몸이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냥 다 식사가 되는 발효 식사를 안내를 해 드렸고 좀 체력을 한 달이라도 체력을 좀 만들고 생각하자고 전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항암제의 실이 굉장히 큰 거죠. 항암제가 정말 부작용이 좀 적고 암세포를 타겟팅해서 없애면 저는 그런 항암제는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해서 체력에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암만 잘 제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득이 있다면 항암제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암제 정말 써야 될까? 그거 쓰다가 그 맞다가 거의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다? 실이 크다.'라면 저는 좀 일단 체력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고, 본능적으로 환자분들도 이 말에 다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이거 안 한다고 하면은 혼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이 고통과 또 그 생사의 갈림길은 뭐 가족도 의료인도 뭐 저조차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고스란히 환자 본인의 몫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분은 바로 항암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이 식사 관리와 그리고 인제 협진한의원에서 그 순환에 대한 그런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지나고 나면 그 세포 점수가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의 목소리도 달라지고 있고 또 굉장히 씩씩하게 지금 걸어서 들어오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본인이 스스로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 실이 많다." 이럴 때는 저는 꼭 본인의 그 건강 주도권을 가지고 좋은 용기를 좀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 몸 상태가 이제 어떻거나 안 좋은데 대학병원이나 교수님들은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판단 내리기도 어렵고 정말 누가 딱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그분들이 져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항암제 치료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어쨌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통계상 보면은 받는 게 그래도
기대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와 그 본인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환자들한테 그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강하게 뭐 강요를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소장님의 그 뭐 솔루션이랄까? 그 솔루션이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정말 듣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 자신의 그런 무조건적인 항암제는 이제 좀 몸에 무리가 가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소장님의 그 믿음에 깔려 있는 그 근거랄까? 그 철학이랄까? 그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다양한 관점들, 입체적인 관점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책을 쓰면서 다양한 인제 그 자료들을 확인을 했잖아요. 의사와 의사들의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과연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을 이제 통계를 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이런 똑같은 화학 치료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75%의 의사들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면역을 강화시키는 식사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사용합니다. 의사가 본인이 또는 가족이 아플 때는 절대 교과서대로 치료하지 않아요. 통계가 말해주는 거는 결과적인 어떤 통계일 뿐이지 각 개인의 어떤 상황,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줄 순 없거든요. 우리가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토대로 보통 진료를 하시고 또 암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 사용을 이제 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많은 의료인들의 그런 책도 읽었다 보니까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식사, 뭐 다른 면역 강화 이런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항암제로 인해서 거의 뭐 몸 상태가 생사가 오간다. 그런데도 강행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좀 물음표를 달고 싶기는 해요. 저 또한 가족의 그런 그 질병을 경험을 했었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진료가 어떤 개인의 상황과 몸 상태, 뭐 소화 상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고려하지 못해요. 바빠서.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만큼 또 본인만큼 몸 상태를 심각하게 보면서 진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정말 환자 본인과 가족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반드시 저는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도 역시 본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의 원인을 모든 질병의 원인을 "부지에서 시작된다."라고 좀 책에도 쓰고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인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건강에 대해서 뭐 책 뭐 한두 권이라도 좀 읽고 그런다면 상당히 용기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지식만 있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폐암 말기 환자 사례나 뭐 유방암 폐암 전이 환자, 또 간암, 신장암, 전립선암 이렇게 전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이 좋은 식이요법과 영양해독요법이 이 세포 재생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 환자들이 식이요법 안내와 어떤 생활 습관 안내를 받고 가셨다가 한 달 후에 오시면 항암을 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는 순간 또 뚝 떨어져서 오세요. 이런 패턴들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예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해야 된다.' 또 암세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건강한 정상세포 제가 1%의 암과 99%의 정상세포 이렇게 좀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99%의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에 더 집중하자. 이것은 병원에서 도와주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와 또 환자들 본인의 예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쓰면 확실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철학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께 한번 이제 그 소장님의 생각을 나눠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공식
공식적인 뭐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소장님의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음식의 중요성과 생활 습관을 같이 안내하고 있는 어떤 자연의학 계열의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는 다 100% 공감하는 내용이죠. 아 100% 의견. 100% 공감합니다. 특히 인제 제가 쓴 책 대사혁명이라든지 완전 소화라는 책들에 효소의 그런 작용들 또 암은 전체적인 대사 질환이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정말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근데 한의학적 용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잘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 해 주시고 굉장히 한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의 어떤 뭐 방법이나 가이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큰 그림 속의 맥락에서는 몸 전체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 암은 줄어들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예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